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사흘 만에 나온 결정인데요. 반면 압승을 거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는 한층 더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내년 총선 레이스를 향한 양당의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설조환 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가 일괄 사퇴를 했습니다. 당이 좀 하루속히 하나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먼저 두 분께 이 사임의 배경 어떻게 보셨는지 원 전 단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게 뭐 과정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뭐 전쟁에서 진 장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외전차의 문제를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임지는 과정에서 뭐 임명직 당직자 전원에 대한 사퇴가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을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공천했냐, 아니면 원래 그 민주당 당세가 강하고 국민의힘 당세가 약한 지역이 아니냐, 그리고 외생적인 변수,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는 문제나 이런 추석 전에 그런 발생한 문제들 다 이야기 많이 하실 텐데. 그럼 여기서 당이 그럼에도 했어야 될 일들은 있습니다. 고유하게. 그건 뭐냐면 이제 캠페인이에요. 선거 캠페인과 관련해 가지고 공약을 내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강서구라는 그 지역이 그 외국에 떨어져 있는 이상한 동네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지역인데 강서구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리고 서울시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강서구에서 할 수 있는 공약이란 게 대한민국의 공약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서울시의 공약이 될 수 있었을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 설득의 노력을 기울였냐 하는 거는 정당한 당의 업무를 성실하게 제대로 수행했냐 안 했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 대선 때도 승리하고 지방선거 승리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때는 대통령께서 후보셨고 그리고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투표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보궐선거는 이제 그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평가도 있고 그리고 현재에서 줄 수 있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전망은 무엇이냐를 다시 제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네거티브적인 요소가 아닌 파지티브적인 요소인데 이 파지티브적인 요소는 정당에서 상상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상상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제안을 했었어야 하는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조금 부족했고 지금 이제 이 보궐선거에서 제시를 못했는데 과연 총선에서는 제시할 수 있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당직자들 일단은 전원 사퇴를 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서의 책임 문제 그리고 정당에서 다음 총선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는 거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책임과 미래에 대한 그런 대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설 변호사께서는 이번 일괄 사퇴 어떻게 보셨습니까? 항상 뭐 미래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뭘 잘못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복기도 해봐야 되고 그럼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오늘 새벽까지도 했을 때만 해도 뭐 조선일보라든지 뭐 보수 신문을 어떤 논설의 취지를 보면 아니 이렇게 패배를 당했는데도 너무 조용하다 여당이 이런 논설의 취지가 있었거든요. 아마 거기에 따른 저는 뭐 이게 사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임명직 당직자에 대해서만 사퇴를 한다.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 됐건 간에 뭐 이분들만 잘못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당대표를 위시한 최고위원들은 잘못이 없었던가요? 저는 뭐 김기현 대표가 매일매일 강서구 선거를 가시다시피 하시고 그다음 다른 최고위원들도 매일 가시고 특히나 뭐 청년 최고위원인 뭐 장해찬 최고나 아니면 김병민 최고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임명직 당직자만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최고위원들,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상당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물론 본인들이 전부 다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책임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지금 여당에다 이걸 책임을 떠넘기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아니 당에서 이러면 뭐하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바뀌어야지,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당대표가 이번 제일 처음에 공천을 함에 있어서도 김기현 대표가 적극적으로 공천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무공천을 하자 그랬었어요. 그렇다가 갑자기 이게 바뀐 거거든요. 갑자기 뭐 김태우 후보자가 아니 뭐 당과 상의도 없이 등록을 하고 가서 자기가 이제 저 예비 후보입니다 이러고 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약간 끌려간 어떤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책임에 있어서 그런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하나는 정말 10% 이하의 차이에서 지는 거, 아니면 정말 이기거나, 아니면 그 하나는 이렇게 대피하는 거. 라는 어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온 거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뭐 오늘 오전에 이렇게 뭐 임명직 당직자에 대한 사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걸로 과연 국민들께서 야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이 변화했구나 이렇게 느끼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설 변호사께서는 임명직 당직자 이외까지 또 책임을 더 크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임명직 당직자들의 사퇴를 두고 뭐 이철규 사무총장이 포함됐다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친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윤 4인방이라고 그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4인방으로 회자를 했었는데, 네. 그중에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이철규 총장이 사퇴를 한다는 거는 어느 네. 정도 이제 친윤이라고 흔히 말했던 사람들 중에 핵심적인 분들이 일단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당 내에서는 친윤이나 비윤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겠지만, 결국 내년 총선에 도움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비윤이라도 친윤이 되는 거고, 내년 총선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친윤이라도 비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면 공신이고 지면 역적인 게 선거판의 그런 생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보궐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네. 뭐 사무총장으로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 다음에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무총장이든 총장단은 일단은 실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고 지도자가 아니고, 그 지도자들이 그 지도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실무 담당자들이거든요. 그 실무 담당자라는 면에서는 사실은 또 새로운 실무자급 인사들을 새로 충원하는 그런 문제가 일단은 남아 있고, 문제는 이제 그러면 지도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사무총장이야 총장단이 이래저래 뭐 실무적인 부분을 계속 백업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현재 최고위원회 지도부, 그 지도부의 말 그대로 지도한 거를 실현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아직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고, 뭐 내일 그 의원총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김기현 대표나 아니면 의원들이 또 많은 논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논의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뭐 주목할 만한 이런 그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이게 뭐 이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철규 사무총장의 사퇴 마지막 친윤의 하차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비슷한 의미로 해석하셨습니다.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 다음에 오실 분이 더 중요하죠.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천 물갈이를 함에 있어서 사무총장이 실무적으로 칼을 휘둘러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 공천을 하는 데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철규 사무총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그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 저는 이제 이 다음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친윤은 4명 중에 1명 외에 또 다른 분이 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온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철규 사무총장이 물러나신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친윤 이분들이 내년 총선에 패배를 직감하고 지금 뒤로 숨는 것은 아니신가라는 어떤 기시감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왜 빠지시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절대 어떤 명제는 뭐냐면, 대통령은 총선에 대한 권한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예를 들어서 구청장 선거 하나로 모든 권한을 놓고 그래 이제까지 내가 안 했으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중심이 돼서 국민의힘이 쭉 이끌어 가야죠. 이렇게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년 총선은 대통령의 얼굴로 치른다는 것은 변하지 않은 명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무총장 자리가 과연 이철구 사무총장이 물러난 데서 개혁의 신호가 될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약간 변화는 있는데 이철구 사무총장이나 박성민 최고의원이 물러난 점은 의아하긴 합니다. 상당히 복심으로 불렸던 인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다음에 임명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것이 그분들이 오히려 저는 대통령의 뜻을 더욱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좀 의구심도 들어서 일단 내일 뭐 국민의힘 의총을 통해서 어떤 변화 뭐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말 판단을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번 내일 의총의 결과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명직 당직자 일과의 사태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본격 혁신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 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로 예정된 의총에서 좀 당이 추가적인 움직임을 내놓겠습니까? 먼저 원단장께 여쭙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그 선출직 당직자들의 거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부분이 핵심적인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문제지만 대안으로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당정의 기조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고 수직적인 분위기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대통령실에 그런 주요한 사람들이 선거에 대해서 일단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대통령실에서 주요 인물들이 이제 검찰 출신 인물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은 자기 선거도 안 치러보신 분들인데 그거를 가지고 보궐선거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 대통령실로 넘어가신 분들은 그분들은 어떤 의사를 표시를 수직적으로 하신다기보다는 자유롭게 수평적으로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김기현 지도부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수직적이다 수직적이지 아니다라는 게 판별이 되려면 그러니까 당에서 저는 이 캠페인 꼭 하고 싶은데 용산에서 그걸 막은 사실이 있느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야기라면. 그러니까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막은 캠페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당이 할 역할을 수직적인 당정 구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공천 문제 그 정도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당은 무조건 공천을 하는 겁니다. 정당이라는 조직은 선거에 공천을 하라고 존재하는 조직이지 공천을 안 해야 되는데 공천을 했다라는 거는 정당의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질 것 같으면 안 한다 그러면 호남에서는 그러면 공천 안 할 것이며 국민의힘이 다른 데 열세 지역 수도 없이 많은데 다 안 할 건지 그게 어떻게 전국 정당, 수권 정당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거는 100번 다시 이렇게 테이블 돌려봐도 명분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천을 왜 했냐라는 이 논의는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논의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캠페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정의 기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좀 많이 하시고 이번에 의총 가가지고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시면서 그리고 문제는 미래이지 않습니까? 다음 총선이고 그 총선에 가장 알맞는 현재의 결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설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내일 국민의힘 추가적인 움직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저는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당이에요, 당이. 이제는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고 우리 그냥 저기 총선 체제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아직 6개월이 남았어요. 인물에 대한 영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국회에서 선거제도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이게 지금 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양당이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력이 없어요. 신경을 쓸.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후보자들한테는 오히려 지금 선거제도를 예를 들어서 지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 비례로 바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선거구 획정도 원래는 올해 4월에 끝냈어야 돼요.
법에 의하면 1년 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돼 있는데 뭐 항상 그래 왔듯이 한 달 전에 마무리가 되겠죠, 획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이번 저는 선거를 통해서 어떤 국민의힘이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은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후보 추천 문제 뭐 됐습니다. 그뭐 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캠페인 홍보 방식 굉장히 구렸어요. 그러니까 2020년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이런 건 잘했구나. 그러니까 이번 저도 선거를 보면서 메시지라는 게 가장 큰 것은 언론에 다뤄지는 건 메시지예요. 근데 김태우 후보자가 가장 첫날 나온 게 뭐예요? 40억 애교 발언이에요. 그게 바로 뉴스화가 돼버려요. 그날부터 저는 꺾이기 시작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김태우 후보자는 뭐 본인이 강서 발전을 위해서 이제까지 해온 거 잘한 거라도 얘기하고 아니면 정말 죄송하다. 자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가 치러진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라는 읍소로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치러지는 거 40억 드는 거 내가 여기 뭐 몇천억을 벌어다 드릴 테니까 애교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강서 국민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뽑았는데 본인 때문에 생긴 선거를 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너무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과정을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뭐 당에서 얼마만큼 홍보라든지 선거 캠페인에 관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방식이 너무나 예전 방식. 정말 국민의힘이 과거에 정말 그 100석을 차지하던 시절 저는 그렇게 돌아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 잘해서가 이긴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스스로가 못했어요. 캠페인도 못했고 그 표 차이가 17% 이상 나는 차이는 국민의힘 스스로 자멸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어찌 보면 우리가 항상 대학 수능을 보기 전에 369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능의 어떤 수능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내년 총선도 마찬가지로 좀 보여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수능이었다고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내년에 국민의힘이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좋죠. 정말 좋은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라면 저는 내일 내부적으로 어떤 권력관계라든지 이런 걸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선거를 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의총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조금 쓴소리를 해주셨는데 내일 뭐 의총에서 어떤 다음 스텝에 대한 윤곽이나 가닥이 좀 나올까요? 지금 이제 어쨌든 당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는 현역 의원들이 모여 있는 의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네. 지도부 있죠. 지도부 있는데 또 현역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총에서의 그런 결론이 상당 부분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미래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현역 의원들에 대한 판단이 있는지를 물어서 답을 듣고 그 답이 뭐 옳고 그르고 그 답을 무조건 채택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의총을 이렇게 조기에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답을 내놓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그거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꽤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이 아니라 여당은 뭘 이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야당은 여당의 실수를 그거를 이제 비판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치러도 돼요. 뭐 정권 심판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욕하면서 치르고 비판하면서 치르고 어찌 보면 그게 야당의 역할이니까. 하지만 여당은 이제 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된다라는 거를 스스로 뭐 그 어젠더를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 이게 다시는 재현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이제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젠더를 내는 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느끼고 그리고 나서 총선에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결과는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현역 의원들도 굉장히 좀 느꼈으면 하고요. 근데 현역 의원들이 다 강세 지역에서 당선이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캠페인과 관련한 부분보다는 공천과 관련한 부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강세 지역에 당선되냐 안 되냐를 논의할 필요는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선거에서. 그 총선은 결국 이제 접전지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싸움에서 그 총선의 승패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미래에 대한 비전적인 제시, 정치적인 상상력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그게 다시 또 이런 부실함이 반복된다 그러면 어떤 심대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모두가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의총이 됐으면 바랍니다. 네, 그럼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의 국정 기조의 변화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대통령실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일의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념과 철학이 먼저 서고 그걸 바탕으로 외교안보가 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생 경제가 선다라는 이 시퀀스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기조를 변화할 때 그 타이밍을 언제냐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념과 철학을 내세운 게 잘못이다. 뭐 외교안보를 내세운 게 잘못이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서서히 전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점점 있는 게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그게 이 보궐선거가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이 결과를 가지고 기존에 했던 거 전부 잘못이야. 아니면 뭐든지 기존에 했던 걸로 반대로 가야 돼.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밖에서 보면 그 하나하나 순간이 보일지 몰라도 내부에서는 계속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도 없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정책도 없습니다. 비전이라는 게 뭐 누가 공짜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건 어떻게 해결하지가 반복되는 고민 속에서 비로소 하나의 비전으로 이렇게 결정체처럼 응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도 씨를 뿌리지 않고 농사를 안 지었다면 오늘 그 비전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인물을 키우지 않고 그 인물을 발탁하지 않았다면 오늘 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탄핵을 거치면서 그런 이제 응축되고 키워지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 인재든 아니면 정책이든 그런 이제 과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적인 그런 접근도 필요하긴 한데 이게 농사처럼 키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 총선을 기점으로 한 지금 해야 될 농사의 파트는 무엇인가라는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의총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대통령실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 비슷하신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대통령실에서 우리 원 변호사님 같은 분들을 참 이렇게 갖다 써야 되는데 왜 안 그러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했었을 때 정무장 본인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정무장이 판단을 옆에서 해주는 스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오랫동안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취임한 뒤에 한 2년 정도가 되는 시기에 총선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가장 힘이 권한이 셀 때 그러면 어떠한 이 정부의 아젠다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시즌2라고 하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은 773인가요? 뭐 777인가요? 뭐라도 하나 제시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갈 거다. 그냥 경제가 뭐 7% 성장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갈 거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뭐 한다고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뭐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뭐 정확하게 뭘 창조경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뭘 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 뭘 하겠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기억나는 건 공산 전체주의밖에 없어요. 반국가 세력 때려잡아야 된다. 압수수색, 뭐 야당 대표에 대한 뭐 압수수색 이런 거 왜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 가장 큰 아젠다를 가지고 2년을 보내야지만 중간 선거 어떤 성격인 내년 총선에서도 득표를 해서 다수당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다음 차기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입법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내년 총선 이대로 가면 저는 진짜 뭐 소위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내년 200석도 가능해요. 진짜로 이대로 가게 된다면 그게 명분이 뭐냐? 대통령께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계속 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시잖아요.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게 200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탄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의회가 이렇게 계속 법이 막힌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거부권 남용하는 대통령이 보였습니까? 200석을 저희에게 주신다면 이 거부권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국민의힘 스스로 자초를 하고 있죠, 대통령도? 자초하면 좋은데 상관이 없는데 지금의 대통령실은 오히려 변화 기조라보다는 이제까지 뭘 그러면 국민들에게
딱 윤석열 정부를 떠올렸을 때 내세울 만한 어떤 아젠다, 민생 경제에 대한 아젠다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포인트 넘는 차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을 거두면서 이재명 대표와 이 친명 지도부의 당 장악력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당내 갈등 통합 해결이 좀 과제로 남지 않았나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설 부위원장께 여쭤보도록 하죠. 일단 저는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급속하게 저는 안정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비명계라든지 당의 쓴소리를 하셨던 분들의 항상 그 명제가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어떡하냐, 계속 이거 방탄 국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기각되면서 물론 유무죄가 갈린 건 아닙니다. 영장 재판에서 그냥 이것도 하나의 그냥 과정에 불과하고 최종심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있어야지 유무죄가 나눠지는 거긴 하지만 일단 어찌됐든 간에 뭐 법원의 판단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럼 뭐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었나? 그렇게 중대한 혐의였나? 정말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한 30분 정도도 국회에서 제안 설명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혐의자였나, 어떤 중범죄의 혐의자였나라는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여요.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기가 명분이 안 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다면 이제 법원의 시간이에요. 법원 가서 대표가 잘 방어해서 그다음에 잘 법원의 재판부에 설득을 해서 본인이 무죄 받아오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판단은 법원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이런 부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포용을 하면서 내년 선거까지 쭉 저는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발 기사 거의 없잖아요. 요즘 뭐 뉴스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의 통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것이 자칫 그러니까 이재명 사당화의 논쟁으로 갈 수는 있죠. 너무 친명 일세가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과 같이 뜻을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지도부, 집행부와 의원들을 같이 하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 그러면 공천 안 주냐 이렇게 할 것이지만 그건 저희 당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여론조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시스템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향후 민주당과 이 대표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그 이재명 대표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이나 전국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번 보궐선거 이겼다, 뭐 졌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통합형 인품을 가지신 분인가? 그런데 지금 결정적인 결단, 그 정치인이 결정적인 결단을 할 때는 본인의 본성이 오롯이 드러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 어떤 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넘어서서 그냥 그 5살 어린이로 돌아가서 자기의 본래적인 모습으로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간 5살짜리 이재명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그 정치적인 역경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통합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근데 갑자기 뭐 그 지금 와가지고 그런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과거에 그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분이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하면 저분은 그 전에도 그렇게 인생을 사셨으니까 저분이 말을 하면 통합 메시지를 하면 진짜 통합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러면.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아무리 그 뭐 통합하겠다 뭐 솔직히 뭐 갖가지 혐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통합한다는 그 이야기조차도 통합한다고 하니까 진짜 통합하는 줄 아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비명이 받아들이지 그거를 이제 진정성 있는 통합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는 이제 비명만의 결단이 따로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빚이 강해서 아까도 뭐 정치 책임 이야기했지만 결국 결과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가 이긴 걸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현재는 좀 시간을 두지만 어느 순간에는 결단에 옮기는 그 시점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명의 결단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뭐 아직까지 전국에 변수가 여러 가지 남아 있으니까 네. 그게 뭐 단순히 뭐 탈당이다 아니면 좀 다른 거다 이렇게 보기는 그 전국에 따라 대응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탈당 러시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아니 탈당을 해가지고 뭐 제3지대로 가든 탈당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으로 오든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러면 더 총선에서 이길 것 같아야 또 국민의힘으로 오긴 하는데 안 그러면 뭐 제3지대로 뭐 튕겨 가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은 저는 일단은 배제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통합에 맞지 않기 때문에 통합에 적절한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시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탈당 러시 배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좀 내주셨는데요. 현재로서는 명분이 없어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명분이거든요. 근데 내부적인 명분은 없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그리고 뭐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이 사람 징계해야 된다, 뭐 축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 예산값 받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가짜 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가 최고위원 자리에서 언론인들 다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당에서 그러한 목소리를 내지도 않을 거니와 뭐 이런 어떤 갈등 관계를 부추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명 쪽에서 갈등을 일으켜 왔었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면서 뭐 더 이상 비명이나 반명 쪽에서도 나갈 명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아까 저 원 변호사님 말씀에 뭐 살짝 드는 의심은 이제 외부 변수가 생겼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제3지대가 생긴다든지 그분들이 옮겨갈 둥지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뭐 그럴 만한 명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뭐 당장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올 연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비명 지금 뭐 소위 뭐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개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뭐 지금도 1인 시위하고 계시거든요. 뭐 이현우 의원님 사무실이라든지 박용지 의원가 1인 시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자기가 경선에 가버리면 이대로 떨어질 것 같다. 금태섭 의원처럼 전 의원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경선에서 제거가 돼버려요.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도 못하고 그러면 그대로 그냥 어찌 보면 끓는 냄비에 있는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지 모르면 알면서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현역 의원들이신데 그대로 정치 생명이 마감될 것이냐. 그냥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앉아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당연히 그건 인지상정이죠. 내가 공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여기 있어서 내가 공천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점이 되게 되면 어떠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비명의 결단, 명분이 없다. 외부적 요인 제외하고 내부적으로는 좀 견고하다라는 입장을 밝혀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명분이 중요하냐 실리가 중요하냐 이런 게 있는데 명분이 아무리 없어도 가만히 있다가 죽을 것 같으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대안이 없는데 지금 이제 뭐 경선 문제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그 21대 때도 보면 그때는 친문 비문으로 나뉘어 가지고 이제 많이 싸웠는데 비문 중에 경선을 통과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금태섭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경선 과정에서 뭐 그때는 이제 뭐 대깨문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개딸이라고 하지만 그런 강성 지지층이 꽤 이제 경선 과정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모든 의원들이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선을 그냥 받았으면 다시는 무소속 출마도 못하고 무소속 출마를 못한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이 돼버리면 자기는 또 기회가 완전히 봉쇄당해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경선이야말로 그런 이제 개딸의 영향력이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거냐? 그 보장이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나가게 되는 상황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얘기도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장 아주 진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그 진통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조금 시끄럽긴 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게 질서의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가 만들고 구질서가 사라지려고 해도 혼돈이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그 혼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뭐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지 혼돈이 없어지는 게 또 그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기 위한 혼돈이라기보다는 내년 총선이 있어요. 내년 총선에서 이제 그 경선이라든지 강성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을 쓰기 위해서 경선 전략을 쓰기 위해서 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동영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굉장히 강하게 싸우는 아니면 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그 여권을 상대로 해서 강하게 싸우는 그런 이미지 아니면 또 국민의힘에서도 야권을 상대로 거대 야당을 상해서
굉장히 열심히 싸우는 그런 이미지를 모두가 남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국정감사에서. 그래서 점점 더 그런 가열찬 분위기로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국정감사라는 거는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고 자유민주주의, 의회주의의 또 핵심적인 그런 기관입니다. 뭐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이 시끄러움이나 부작용도 더 큰 어찌 보면 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작용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또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정치적인 이득에 있어서는 아까 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의원 개개인들이 다 필요해요. 지금. 그리고 가장 지금 필요한 게 사진 아니겠습니까? 사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 바로 오시면 다 사진 찍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지지자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저 이렇게 공격 잘합니다.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님 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념 전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 본인의 공천에 따라서 좀 이해득 실관계 때문에 저 그런 게 하지만 지금 불출마 선언한 오영환 의원 뉴스 나오나요? 안 나오시잖아요. 그냥 질의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분을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재선에 대한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진짜 감사의 본질적인 부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끄럽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곤조곤 물어보고 지적하면 되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다른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하죠. 특히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명이 아니시라고 구분이 된 의원님들은 정말 필요하죠. 정말 열심히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국정감사가 조금 시끄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이 국정감사는 원래 야당의 시간이에요. 정부가 잘못한 것들을 국회에서 이런 야당이 짚어주고 이런 부분 잘못됐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 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예를 들어 정부의 어떠한 이런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런 것은 국민을 위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나 이런 건 잘 보면 많거든요. 되게 잘못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감 여러모로 시끄럽긴 하지만 또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여야 공방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당장 내일 국민의힘 의총에서 좀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국민의힘 원영섭 미디어 법률단장 그리고 설주환 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